근데 부모와 자녀 간에는 또 10억짜리인데 1억에 거래할 수도 있고 20억에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시가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빌려준다는 의미가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건 달라요. 선생님, 네. 우리 상속세금, 이거 좀 무섭거든요. 이거 뭐 좀 안 무서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는데 상속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 증여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무상 이전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드렸어요. 네. 10,000원을 드렸는데 너무 네. 행복해 하시네요. 제가 이걸 카메라를 가져왔어. 그럼 내가 10,000원 주고 카메라를 산 거잖아요. 네. 10,000원을 드렸는데 그냥 드렸어. 이건 증여잖아요. 10,000원을 드렸는데 저한테 뭐 매달 100원씩 이자를 줘. 이건 소비대차 계약이죠. 같은 10,000원이 갔는데 어떤 꼬리표를 붙이냐에 따라서 지금 형태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상속 증여는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네. 근데 살아있을 때 주느냐, 돌아가시고 나서 주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또 하나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수증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있어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증여자 주는 사람, 수증자 받는 사람,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상속인 받는 사람. 상속세는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상속인이 내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할 거는 증여세와 상속세, 특히 상속세인데 세율은 10에서 50%예요. 근데 이제 50%라는 의미가 엄청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진 거에 50%인 거예요. 제가 가끔 강의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100억 건물주의 눈물. 100억 건물주가 왜 눈물을 흘릴까? 돈이 많긴 한데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상을 볼게요. 100억이면 이게 이분 마음속의 금액이에요. 100억은. 시가는 80억 하겠죠? 뭐 기준 시가는 그냥 딱 반 쳐서 한 40억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상속이 이루어진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의 시가가 80억이라고 할게요. 30억 이상은 50%거든요. 그러면 그냥 원래는 누진세인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딱 그냥 한 40억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면 30 몇 억 나오는 거야. 근데 아무리 100억 건물주라고 해도 통장에 40억은 없어요. 그렇게 있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럼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이면 사실 신고는 어렵지 않은데 납부가 문제. 납부가 안 돼요. 금융자산은 그냥 거기서 상속인들이 가져가고 세금 떼고 가져가면 되는데 세금 그냥 납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건물은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세금 이거 듣고 첫 번째 팔아요. 금매. 근데 시가 80억을 금매하면 70억, 60억 이렇게 팔겠죠. 그것도 뭐 6개월 이내에 팔려야 팔리는 거죠. 그럼 또 이거에 따라서 뭐 세금도 낮아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금 내면 이제 그 상속인들은 한 30억, 40억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배우자 공제 뭐 이런 거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상속세라는 건 사실은 그동안 이분이 이걸 일구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쳤다고 한다면 이건 사라지는 거죠. 또는 절반만 남는 거죠. 납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매를 하거나 두 번째는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도 똑같은 얘기. 어차피 대출도 한계가 있을 거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자 부담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물납. 그냥 물건을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걸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다. 그러면 상속은 기존에 어떻게 돼 있냐? 아까처럼 상속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요. 이 세금을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개편안은 뭐냐면 상속이 이루어질 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상속인들 1, 2, 3번이 받아가는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협의 분할을 통하든 그 받아가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나눠서. 네, 나눠서 매기는 거예요. 물론 얘를 더하면 째가 되겠죠. 네, 물론 상속폭이나 이런 그런 거 예외적인 거 빼고
그러면 아까 세율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세율이 50%야. 계산해 봤더니. 근데 얘는 쫙쫙쫙 쪼갰더니 세율이 20%야. 그러면은 이제 한계 세율이 얘가 더 적기 때문에 세금 부담 효과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재산에서 내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이에요. 얘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협의 분할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받아가는 거와 세금의 부담이 꼭 일치하진 않더라. 볼 수 있는 거죠. 세율, 이것도 낮아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제 금액도 달라져요. 증여는 납세의무자가 수증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인 경우 받는 사람이 배우자면 6억, 자녀면 성인인 경우 5천, 미성년인 경우에는 2천을 공제해 주는 거야.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난 배우자한테 6억 그때 계좌이체 해가지고 그럼 세금이 없겠네요 물어보세요. 맞아요. 맞긴 한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여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통 이제 10년간 이게 공제된다는 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상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5억까지가 기초공제예요. 지금은.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이분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5억에서 30억까지 해줘요. 그러면은 10억에서 35억까지 가능한 거예요. 공제가. 그게 세금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내가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는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고 잔존 배우자도 사망할 때, 잔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때는 기초공제밖에 못 받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도 사실은 상속세 계산할 때 약간 전략적인 것도 들어가긴 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줄 때 매매하는 것과 증여하는 방법 그 두 개 중에서 뭐가 낫냐? 네, 뭐가 낫냐?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자녀, 주택, 복층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랬죠? 자녀한테 주는 방법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명의전 하면 되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세요. 주택을 뭔가 돈을 주거나 주택을 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매매, 증여, 빌려주는 거. 주택을 빌려주는 건 전세와 월세 개념이니까 이거랑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결국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 방법은 파는 거. 증여. 근데 증여와 매매 차이는 뭐죠? 매매면 자녀가 돈을 줘야 되고요. 증여면 돈을 안 줘도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먼저 매매로 만약에 주장하고 싶어. 그러면 돈을 가야 돼요. 돈이. 실제로 돈이 가야 되고 이 돈으로 다시 자녀에게 이렇게 간다?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타인한테 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이 돈을 보내고 이 돈도 당연히 자녀가 그동안 벌었던 돈이어야 되겠죠? 자금 출처가 입증돼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부모님 입장에선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여기서 내는 거예요. 증여로 간다. 증여로 가는 건 무상이기 때문에 자녀가 뭘 안 줘도 돼요. 그냥 증여예요. 그럼 증여세를 매기면 되죠. 증여세는 누가 내냐면 자녀가 내요. 그리고 이 증여세도 혹시 자녀가 낼 만약에 능력이 안 된다면은 이 증여세에 대한 증여도 또 계산해요. 그래서 무한 노포를 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증여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거래를 한다? 일단은 매매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서 그래요. 네. 부모와 자녀 간에 거래를 해? 그러면 증여세 아닌가요? 아닌데요. 저희는 매매인데요. 매매에 관련된 입증 서류가 있으세요? 네, 저희 첫 번째 돈이 갔고요. 매매 계약서 있고 공증했고 그 다음에 이 돈 내가 안 돌려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양도세 내고 그 당연히 이 매매가 되면 이걸 관련해서 사후 관리가 계속 들어가요. 자금 이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여와 매매를 할 때 시가가 중요해요. 시가.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억짜리인데 1억에 거래할 수도 있고 20억에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하기 위해서 시가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거래하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시가라기보다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실거래랑 좀 연동이 되는데 이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홈택스에 재산평가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상속일, 증여일 뭐 이런 걸 쳐보시면 날짜 입력하고 해당 주소를 치면 그 날짜에 맞게끔 보고서가 딱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유사매매 사례가액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그 금액이 그래도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보는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시가는 아닌데 보충적 평가 방법, 그러니까 유사매매 사례가를 보는 시가. 그래서 요 시가대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시가가 10억이야. 근데 증여로는 10억을 그냥 증여세를 계산할 때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사는 걸로 우리가 결정했어. 온 가족이 모여서. 근데 자녀가 2억밖에 없어. 그동안 번 돈은. 그럼 얼마가 부족하죠? 8억. 네. 그럼 8억을 이제 어디선가 마련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 뭐 자녀의 능력으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빌려준다는 의미가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건 달라요. 부모가 자녀한테 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사실은 증여로 봐요. 그래서 이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서 작성하고 뭐 공증 또는 내용 증명 보내고 따박따박 이자 보내야 되고 이자 보낸 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고 이자 소득세 납부해야 되고 이 정도 만약에 진행을 했다. 국가 입장에서도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인정. 그리고 이제 저가 양도가 있어요. 10억인데 5억에 넘기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10억이에요. 6억에 거래했어요. 저가 양도잖아요. 저가 양도는 양도세를 한번 계산하고요. 증여세를 계산해요. 이 같은 한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계산해요. 첫 번째, 양도세는 10억에서 6억에 거래했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즉 양도세는 시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인정을 해줘. 근데 5%를 벗어나면 불인정. 그래서 5%를 넘었잖아요, 지금. 그때 얘 6억으로 거래한 거는 불인정. 그러니까 거래한 거는 인정인데 세금 계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 때 6억으로 거래했으니까 매매가가 6억이 아니고 10억으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매겨요. 1번. 증여세는 10억하고 6억의 차이가 지금 4억이잖아요. 3억이 넘었죠. 뭐 30% 3억이 넘었기 때문에 얘는 증여 관련돼서 증여세가 또 나가요. 근데 만약에 8억에 거래했다. 양도세는 지금 5%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기준에서는 매매가가 10억은 맞아요. 증여세 기준에서는 차이가 3억보다 작고 30%보다도 3억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증여세가 없어요. 이 저가 양도를 왜 하냐면 이 거래 자체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세금만 다시 계산하는 거죠. 가족끼리 돈을 현금으로 직접 주면 네. 세금 안 내도 되지 않아요? 아, 네. 국세청에서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증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 증여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알게 됐어. 그럼 증여세가 나갈 수 있죠. 자녀니까 5천만 원이 성인이야. 그럼 5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아마 과세가 안 되고 그냥 종결이 되겠죠. 100만 원만 입금했다 하면은. 요게 하나 있고요. 배우자가 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알뜰살뜰 모았어요. 배우자 명의로 소득은 없는데 이 돈으로 집을 샀어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자금 출처가 안 되잖아요. 이거 증여로 봐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이런 거는 인정되는데 그건 이제 증여로 보진 않아요. 생활비도 사실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 증여로는 보는데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비과세라 하더라도 판례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면 그건 또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진짜 현금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진짜 현금으로 지금 말한 현금은 진짜로 캐시를 이게 우리가 손에 쥐는 이 캐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캐시를 ATM기에서 돈을 뽑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기관이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만약에 인출을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돼요.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인출했어요.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뭐 하느냐? 뭔가 이상해. 그 관련된 기관에 통보를 해요. 또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쪽에 자료를 명백하게 뭔가 탈세 혐의가 있다면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현금을 주면 모르죠. 근데 보통 현금을 줘서 생활로 썼어. 그러면 걸리진 않겠죠. 근데 그걸 모아서 부동산,
어떤 소비를 해. 그 현금 영수증 발급받아.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보겠죠. 이 사람은 소득이 없는데 또는 어떻게 부동산 샀지? 이 사람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카드 사용 금액이나 뭔가 이렇게 되게 많네?를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물어보신 거는 현금으로 주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다 안다? 아, 오늘 그 KB 부동산 클래스 초등학교 편.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